고금소총과 야담. 아비냐 증손자냐? 이 이야기는 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썩어문드러졌을 때 이야기니 짐작해서 들어요. 한정승 집에서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가 좀 의문스러운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승 사위라 하나 집안이 그리 넉넉지 못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 형편이라 은근히 처가에 기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장인이 정승 자리에 있으니 그 덕을 좀 볼까 하고 걸핏하면 처가를 기웃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종래 찬밥 신세였습니다. 정승이 욕심이 많아서 돈 보따리나 듬뿍듬뿍 갖다 안기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잘도 뚝뚝 떼어주면서 저같이 빈손으로 기웃거리는 사람은 당최 거들떠보지를 않으니 낭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엉큼한 짓을 하나 벌였습니다. 정승이 날마다 대궐에 드나들 때 타고 다니는 흰말을 슬쩍 훔쳐냈습니다. 그러고는 흰말에다 새까맣게 먹칠을 해가지고 도로 정승 집에 끌고 갔습니다. 별것은 아니오나 괜찮은 말 한 피를 가지고 왔으니 요긴하게 쓰십시오. 하고 새까맣게 먹칠한 말을 턱 내놓았습니다. 정승은 아끼던 말을 잃고 잔뜩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사위가 말을 갖다 바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100번 치사를 하고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사위한테 받은 말이 틀림없이 처음 보는 말인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가 다니는 길을 환히 꿰뚫고 있더란 말입니다. 고삐를 놓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알아서 대궐로 집으로 척척 찾아다니지 뭐예요. 그래서 정승이 사위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준 말이 어찌 그리 용한가? 내가 다니는 길을 다 알고 있더군. 벌써부터 그 말을 대감께 드리려고 마음먹고 단단히 길을 가르쳐 놨습지요. 이렇게 능청을 떠니 그만 정승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노라고 대뜸 시골 현감 자리 하나 뚝 떼어줬습니다. 사위는 혹 어물쩍거리다가 속임수가 들통 날까봐 불이 나게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루는 정승이 말을 타고 대궐로 가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일났지요. 시커먼 먹물이 술술 쏟아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검정말이 흰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승이 사위한테 속은 것을 알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정승 아들은 정승보다 더 성미가 괄괄한지라 분이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매부인지 뭔지 내 그놈을 당장 잡아다 물꼬를 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제 매부를 찾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의문스럽기로 말하면 둘째 못 갈 사위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만한 일쯤 다 짐작을 하고 미리 꿍꿍이 속을 다 차려놨습니다. 고을에 내려가자마자 향리들과 기생들을 불러다가 수군수군 수작을 하더니 고을 어기 주막에 기생들을 내다 앉히고 산기슭에 슬금 뚝딱 초막도 하나 짓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품이 이를 내도 크게 낼 모양이었습니다. 정승 아들이 눈에 쌍심지를 세운 채 말을 달려 고을 어기에 이르니 길가에 참한 주막이 하나 덩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지라 주막에 썩 들어섰습니다. 주막에서 대강 요기를 하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사방을 살펴보니 저 건너 산기슭에 초막이 하나 있고 거기에 흰옷 입은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주모, 저 건너 초막에서 바둑 두는 노인들은 누군가? 했더니 주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대받기를 쇳내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요. 저 건너의 초막은 어디 있으며 바둑 두는 노인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거든요. 아, 저기 저 산기슭의 초막 말이세. 거기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안 보인단 말인가? 했더니 주모는 두 눈을 등잔만 하게 뜨고 뚜리뚜리 살피면서 쇳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는 저 건너 초막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보이느냐? 하고 술상 나르는 기생들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기생들도 하나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다 미리 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서울서 방금 내려온 정승 아들이 내막을 알 턱이 있나요? 하도 이상해서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으려니까 주모가 손뼉을 치면서 나서기를 옳거니 옛날부터 이 고을에 신선이 산다는 말이 있더니 바로 그 신선이 현신했나 봅니다. 그런데 쇳내들 눈에는 안 보이고 날이 눈에만 보인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요. 신선은 신선 눈에만 띈다더니 홍나리께서 신선이 아니온지요? 이러고 능청을 떠내요.
안 그래도 정신이 반쯤 나간 판국에 자기를 신선이라고 잔뜩 치켜세워 놓으니 이정승 아들이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리로 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산뜻한 초막에 허연 노인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두 노인은 정승 아들이 가까이 가도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뚝딱뚝딱 바둑만 두고 있더니 한참 뒤에야 손짓을 해서 부르겠죠. 잔뜩 주눅이 들어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맑은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마시라네요. 신선이 주는 술이라면 말로만 듣던 감노주가 틀림없을 터이니 마다할 수 있나요? 받아 마셨지요. 거푸 석 잔을 받아 마시니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잤습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눈을 떠보니 초막도 온데간데 없고 신선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슬 주막에 내려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전에 보던 주모는 안 보이고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주모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거기 고을 관장에 암흑의 정승의 사이되는 암흑의가 아닌가? 그랬더니 주모가 펄쩍 뛰며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이라면 100년 전에 이 고을을 맡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미리 다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정승 아들은 짐작인들 할 턱이 있나요? 야, 그 사이에 100년이 지났단 말이지. 그렇다면 매부도 벌써 100골이 되었을 터이니 서울로 돌아가는 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서울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턱 들어가 보니 꼭 저희 아버지를 닮은 노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100년 세월을 쳐서 대강샘을 놓아보니 못 되어도 제 증손자뻘은 되겠단 말입니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붙이기를 너는 어찌 너희 고조부를 그리도 쏙 빼닮았느냐? 했습니다. 정승이 들어보니 참 기가 탁 막히죠. 아들 녀석이 제 매부 잡으러 간다고 시골에 내려가더니 그만 미쳐버렸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 하는 짓 좀 보소. 내 이놈, 아무리 처음 보는 조상이라 하나 내 증조부 앞에서 감히 담배질을 해? 이러면서 제 아버지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매부에게 깜박 속아서 제 아버지를 증손자로 알고 그 짓을 해놨으니 정승 집도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소나기의 유래. 옛날에 어떤 스님이 동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동냥으로 얻은 쌀을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가는데 무더운 여름날이라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어 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농부 한 사람이 소를 부려 논을 갈다가 그 나무 그늘에 와서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곧 모를 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이렇게 날씨 걱정을 하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걱정 마시오. 해 지기 전에 비가 내릴게요. 하였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스님도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아,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곧 비가 올 거예요. 스님은 비가 온다고 하고 농부는 비가 안 온다고 하고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 내기를 해봅시다. 스님 말대로 해 지기 전에 비가 오면 내 저 소를 드리지요. 농부는 농부대로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이렇게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농사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를 내기에 걸었으니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좋소이다. 소승은 가진 게 이 쌀밖에 없으니 지면 이 바랑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스님은 스님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루 종일 동냥한 쌀을 모두 내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부는 다시 논을 갈고 스님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갈면서도 쌀이 공짜로 생기는 횡재수가 났다고 조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시커먼 비구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뭉게뭉게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곧장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비에 흠뻑 젖어서 소를 몰고 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농사꾼에게야 때맞춰 비가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농부는 내기에서 진 것보다 비가 오는 게 좋아서 싱글벙글하였습니다. 소를 잃게 됐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입고 있던 옷을 만져보고 알았지요. 예? 옷을 만져보면 안다고요? 그게 도수를 부리는 옷인가요? 그게 아니라 옷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알았다오. 우리는 빨래를 자주 못하니까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은 곧 소금이니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오? 아까 내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했는데 공기 속에 이렇게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오리라 생각했지요. 아,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다가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를 내놓을 일만 남았습니다. 농부가 금세 울상이 되었습니다. 내게에서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자, 어서 몰고 가십시오. 스님은 허 웃으면서 소고삐를 잡았다가 도로 농부에게 쥐어주며 이 소를 도로 드릴 터이니 농사 잘 지으시오. 우리에게야 소가 아무 소용없지만 농사 짓는데 소만큼 요긴한 것이 또 있겠소. 하고서 훌쩍 가버리더랍니다. 스님이 떠나자마자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뚝 그치고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하늘도 금세 맑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답니다. 소를 걸고 내기를 했대서 그런 말이 생긴 거죠. 소내기가 요즘에는 소나기가 된 거랍니다. 슬기로운 아이. 옛날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에 쥐어 살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웃나라에서 문제를 두 가지 보내왔습니다. 어떤 문제인고 하니 하나는 글자로 쓰면 네모지고 그림을 그리면 동그랗고 더울 때는 길고 추울 때는 짧은 게 뭐냐? 하는 수수께끼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자 안에 뭘 넣어놓고 그게 뭔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흔들어 보면 달각달각 소리가 나고 겉에는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고 하니 살아있는 둥근 돌 안에 반은 오기여 반은 황금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해도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의논 끝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나라 안골골이 다니면서 이 문제를 풀 사람을 찾아보자. 하고 그 길로 신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온 나라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문제 풀 사람 찾아서 말이에요. 한 신하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마침 비가 와서 어떤 집 처마 밑에 들어가 비를 그었습니다. 비를 그으면서 보니 그 집주인 안악은 디딜방앗간에서 보리방아를 찍고 67살 먹은 아들은 마루 밑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방아 찢던 안악의 아들더러 심부름을 시키더랍니다. 예, 아무개야. 거기 빗자루 좀 갖다 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빗자루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 꼬리에 다 비끄러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어머니, 강아지를 부르세요. 하였습니다. 안악이 강아지를 부르니까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가는데 빗자루가 꼬리에 매달려 있으니까 빗자루도 저절로 딸려갔습니다. 그래 그걸 끌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참 여간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데 자기가 빗자루를 들고 가려면 옷이 젖을 테니까 강아지를 대신 보낸 거죠. 그 머리 쓰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실은 이만저만한 일로 나라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못 풀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답을 알겠느냐? 하니까 뭐 망설이지도 않고 알만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한양 대궐에 갔습니다. 가서 수수께끼 적은 것과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먼저 첫째 수수께끼를 푸는데 그 답은 하늘에 뜬 해입니다. 하거든요. 어째서 했냐? 하니까 해를 글자로 쓰면 날 일자니까 네모지지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 동그랗게 그리지요. 더울 때는 여름철이니 해가 길고 추울 때는 겨울철이니 해가 짧은 게 당연하지요. 하더랍니다. 들어보니 과연 그렇단 말이죠. 이번에는 상자 속에 못이 들었는지 알아맞히는데 그 안에는 달걀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달걀이 둥글고 껍질은 딱딱한데 죽은 것은 아니니 살아있는 둥근 돌이지요. 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반반씩 들어있으니 반은 흰옥이요, 반은 누른 황금이지요.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적어서 이웃나라에 보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그 답을 받아보고 조선에 이런 인재가 있는 줄 몰랐다.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촌원 죽은 말 지키기. 옛날부터 양촌원 죽은 말 지키듯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행여 이를 그르칠까 조심조심하고 또 말을 바로 못하고 빙 둘러서 하는 걸 두고 그렇게들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제부터 그 사연 이야기를 하죠. 옛날 경기도 양촌이란 데서 아기 장수가 태어났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기 장수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힘을 불끈불끈 쓰고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고 이러니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옛날엔 아기 장수가 나면 그 집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들까지 다 죽었거든요. 영웅이 나서 임금 자리 빼앗는다고 나라에서 다 죽였습니다. 식구 친척들이 살려면 아기를 죽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구들이 아기를 판 무더기 속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장수가 죽고 나니까 용마가 울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말이 나타나서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본시 아기 장수가 나면 용마가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기 장수 태워 다닐 말인데 주인이 죽고 없으니 우는 거죠. 그 용마가 날개 달린 말이니까 좀 날래겠어요. 하루에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고 땅에서도 달리고 하늘도 날고 이러니까 이게 참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 양촌 고을원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잡아다 잘 길들여놔라. 만약에 말이 죽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단단히 엄포를 넣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만에 하나 말이 죽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나오는 날이면 그날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했습니다. 양촌원이 명을 받고 용마를 잡으러 갔습니다. 육방관속 군노사령 통인들 죄데리고 산에 갔는데 그 용한 말이 어디 쉽게 잡히나요?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하도 날쌔서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있어야죠. 몇 날 며칠 말하고 숨바꼭질을 했지만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말을 몰았습니다. 온 고을 백성들을 몽땅 불러다가 촘촘하게 진을 치고 산 이쪽에서 몰아갔습니다. 토끼 노루 몰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몰았더니 말이 쫓겨서 점점 북쪽으로 가더랍니다.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산 밑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가에 푹 엎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말이 죽었으니 큰일이었습니다. 임금 명을 어긴 죄로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게 됐지 뭐예요. 할 일 없이 양촌원님은 죽은 말을 그냥 지켰습니다. 산말처럼 마구간도 지어놓고 여물도 주면서 지켰습니다. 죽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는 날에는 목이 달아날 판이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날마다 그렇게 죽은 말을 지킬 수밖에요. 이러고로 한 달이 지난 뒤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임금이 행차를 한 것입니다. 말이 잘 있는지 보려고 오는 거죠. 임금이 가마를 타고 신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양촌 고을 어귀에 와서 원님을 불렀습니다. 그래, 말은 잘 있느냐? 예, 잘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날엔 끝장이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뭐 어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드러누워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들어 누워 있어. 언제부터? 한 달 됐습니다. 뭐야? 한 달 동안 들어 누워 있단 말이냐? 예, 먹기는 잘 먹느냐? 못 먹습니다. 못 먹어? 언제부터 못 먹었느냐? 그것도 한 달째입니다. 뭐라고? 한 달째 못 먹는다고? 예, 이쯤 되니 임금도 눈치를 챘습니다. 눈을 뜨고 있느냐? 한 달째 감고 있습니다. 숨을 쉬느냐? 한 달째 못 쉽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째요? 임금이 제 입으로 죽었다고 했지 원은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뭐라고 하겠어요. 혀 한 번 차고 그냥 보냈죠. 그래서 양촌원은 목숨을 건졌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그 비슷한 일이 있으면 양촌원 죽은 말 지키듯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방 안에 재치,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이방이 있었는데 사람됨이 참 올곧고 반듯해서 백성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고을 일을 볼 때도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공변되게 하고 구실 거둘 때도 반드시 법에 있는 대로 하지 조금이라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 고을 안의 말이 돌기를 아전 노릇하기 아까운 사람이다. 더 큰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원님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적잖이 배알이 틀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사람이 너무 정직해서 뭘 좀 긁어먹으려 해도 눈치 보여 못해 먹던 판인데 이런 소문까지 듣고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전 주제의 관장인 저보다 더 백성들 신임받는 것도 마뜩찮고 그래서 하루는 이방을 불러놓고 일렀습니다. 듣자니 내가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더구나. 내가 관장으로서 그 소문이 참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겠다. 내일은 내가 수수께끼 3가지를 낼 것인즉 반드시 알아맞히도록 하여라. 만약에 못 맞히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로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야. 트집을 잡는 거죠. 그 속을 누가 모를까요? 이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올가미에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린 꼴이거든요. 수수께끼란 게 내는 사람 마음이니 얼토당토하는 걸 낸데도 시비를 걸 수는 없잖아요. 아예 못 알아맞힐 문제를 내서 이쪽에서 대답을 못하게 만들면 곱다시 죄를 뒤집어 쓰지 뭐 별 수가 있나요? 집에 돌아와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알아도 소용없는 일이오. 그러지 말고 말씀이나 해보십시오. 아녀자 좁은 속이지만 행여 도움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방 아내가 전부터 소견이 너르고 속이 깊다고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내일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서방님은 내일 집에 계십시오. 내가 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 당신이 나 대신 벌을 받으면 어쩌려고? 걱정 마십시오. 나한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워낙 부득부득 우기기에 그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방 대신 아내가 관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원뜰에 들어가니 원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방은 안 오고 자네가 왔는가? 예,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원님이 생각해보니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겠거든요. 어차피 못 알아맞힐 문제를 낼 테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여자 소견이 너르면 얼마나 너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못 알아맞히면 너희 내외 둘 다 벌을 받아야 할 것이야. 하고 엄포를 놓고 나서 첫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해가 하루에 몇 리를 가는고? 이방 아내가 망설이지도 않고 제꺽 대답하기를 예, 하루에 80리를 갑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가? 저희 친정이 여기서 80리 떨어진 곳인데 아침에 해 뜰 무렵 나서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딱 해질 무렵에 닿습니다. 그러니 그게 해가 가는 길과 같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답이 없는 수수께끼니까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 하면 그럼 몇 입니까? 할 거고. 몇 리다 하면 왜 그렇습니까? 할 텐데 뭘 할 거예요. 꿀 먹은 벙어리죠. 그래서 첫째 수수께끼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엔 둘째 수수께끼입니다. 저 배나무에 앉은 참새가 모두 얼마나 되겠는고? 마침 동원뜰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거기에 참새들이 소복이 앉았는데 그걸 보고 묻는 거예요. 이번에도 뜸 한 번 안 들이고 제꺽 대답을 했습니다. 예, 꼭 닷섬단 말입니다. 어째서 닷섬단 말이야? 저희 친정에 꼭 저만한 배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배가 꼭 저 참새 떼만큼 달렸지요. 배를 따서 되어보면 딱 닷섬단 말이 됩디다. 그러니 저 참새도 배와 같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얼토당토 않았거든요. 참새란 게 배처럼 따서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얼마냐고 물을 테고 얼마라고 하면 되어받느냐고 할 텐데 뭘 할 거예요. 할 말 없죠. 그래서 둘째 수수께끼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수수께끼입니다. 이 주먹이 얼마짜리나 되겠는고? 주먹을 불쑥 내밀며 그랬습니다. 자기 주먹이 얼마짜리냐는 거죠. 이번에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답을 내놨습니다. 예, 그것이 다푼짜리입니다. 뭐라고 다푼? 어째서 그렇지? 저희 친정아버지가 몸이 약해서 몸보신하느라고 늘 쇠브라를 고아 잡섰는데 푸주간에 가서 꼭 사또 주먹만 한 쇠브라를 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푸너치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당한 거죠.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도 못하고 원님이 그만 낯이 벌게져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으로 주랭랑을 놓더랍니다.
그래서 벌을 면하고 잘 살았더랍니다. 그 뒤로는 원님도 더는 수수께끼 같은 것 내어서 골탕 먹이려 들지 않고 말이죠. 호랑이 꼬리 잡기.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요새 같으면 길이 좋아서 넓은 길로 헐헐 다니지만은 옛날에야 어디 그랬나요? 과거 보러 서울 가자면 험한 고개를 몇 고개나 넘어가야 했습니다. 선비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큰 고개를 하나 넘는데 좌우의 숲은 자욱하고 길은 험하고 해서 걷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널따란 바위 2개가 나란히 붙어 있기에 거기에 앉아서 쉬다 가기로 했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이제 가볼까 하고 곁에 세워둔 지팡이를 찾는데 지팡이라고 더듬어 주니까 이놈의 지팡이가 물컹했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호랑이 꼬리가 바위 사이로 삐죽이 나와 있는 걸 쥐었단 말이죠. 바위 뒤쪽에서 호랑이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놈의 꼬리가 2바위 사이로 나온 겁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쥐어놨으니 낭패죠. 그 바람에 호랑이는 잠을 깨어 제 꼬리 잡은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꼬리를 놓았다가는 당장 돌아서 달려들게 뻔했습니다. 그저 죽으나 사나 꼬리를 붙잡고 있어야 호랑이도 꼼짝 못할 것 아니겠어요.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2 손으로 잡고 버텼습니다. 호랑이란 놈도 꼬리를 잡히는 바람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용을 쓰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 채로 한참 있으니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팔은 아프고 온몸에 땀은 비 오듯이 흐르는데 꼬리를 놓치는 날이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판이니 놓을 수가 있나요? 그저 죽자 사자 그놈의 꼬리를 꽉 잡고 있을 수밖에요. 한나절이나 그러고 있다 보니 저 아래에서 등에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중이 올라왔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죽을 지경에 산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야 살 길이 열린 거지 뭐예요. 선비는 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스님, 어서 이리 와서 저 호랑이를 지팡이로 때려잡아 줘. 내 이놈의 꼬리를 한나절 동안이나 붙잡고 있느라 죽을 지경이요. 그런데 이놈의 중이 남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자고로 중은 살생을 못하는 법이라 그럴 수 없소이다. 아, 이러고 한가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선비는 몸이 잔뜩 달아서 숫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시오.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래도 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살생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선비는 이러다가 중이 그냥 가버리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스님이 나 대신 이 꼬리를 잡아주시오. 내가 호랑이를 잡을 터이니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소? 중은 그것 또한 살생을 돕는 일이라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선비는 뭐 이런 중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꾹꾹 눌러 참고 한 번 더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보따리에 든 돈을 다 드리리다. 그제야 중이 못 이기는 척 슬금슬금 다가와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선비는 호랑이 꼬리를 중에게 맡겨놓고 손을 툭툭 털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잡는가 했더니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어 중에게 던져주면서 예소. 여기 돈이 있으니 다 가지시오. 하고는 지팡이를 챙겨 들고 슬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이제 급해진 것은 중 쪽이죠. 아니, 여보,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것 아니오? 그러니 선비는 능글능글 웃으면서 스님만 살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살생을 원치 않소이다. 이러고 어정어정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중이 바짝 몸이 달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놈의 호랑이 좀 잡아주시오. 살생도 할 때는 해야 하는 법이오. 그래도 능청능청 걸어가니 아이고 제발 가지 마시오. 내 저 돈 안 가지겠소. 바랑에 든 돈 다 드리겠소. 그래도 자꾸 가니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때려잡겠소. 이러거든요. 이쯤 되니 선비가 안 돌아볼 수 없죠. 스님은 살생을 못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했더니 중이 하는 말이 살생이고 무엇이고 사람부터 살아야 할 것 아니오? 하더랍니다. 그제야 선비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갈 길을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벌군수. 예전에 시골에서 돈량이나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벼슬자리 사는 일이야 뭐 그리 별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벼슬 사는 일이 어디 떳떳한 일이랴만
위에서 파는 자가 있으니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몰라도 이건 어차피 나라꼴이 뒤죽박죽일 때 이야기니 헤아려가며 들어보세요. 어떤 시골 부자가 벼슬 한 짜리 얻어보겠다고 땅 섬직이나 팔아서 돈을 한 발이 싣고 서울에 갔습니다. 세도가 떠르르한 대감 집에 가서 문객으로 며칠 묵으면서 눈치를 보다가 돈 한 발이 내놓고 대감, 염치 없으나 어디 군수 자립이거든 나 한 짜리 주십시오. 했습니다. 대감은 응, 그러지. 하는데 말만 그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감투 하나 안 씌워주더란 말입니다. 아, 돈이 적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이 아주 가진 땅을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두어 발이 싣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짜리 생각해 주십시오. 아, 걱정 말게. 곧 소식이 갈 터이니 내려가서 기다려봐.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아집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더라 이 말이죠. 에이, 이번에는 아주 톡톡 털어갖다 줘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가진 땅을 톡톡 털어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올라갔습니다. 대감, 이러다 늙어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투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엔 어찌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이번엔 꼭 될 걸세. 걱정 말고 내려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꿩 구워 먹은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뭐 기망이 있나요? 한두어 해 기다리다 보니 부하가 슬금슬금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갖다 바치는 돈은 두꺼비 파리채듯이 덥석덥석 받아먹어 놓고 시골뜨기라고 괄시를 하는구나 싶거든요. 대감이고 땡감이고 제가 그렇게 나올 바에는 나도 생각이 있지. 이 사람이 제 집에서 난 박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 커다랗게 뒤웅박을 하나 팠습니다. 그놈의 뒤웅박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 땅벌집을 찾았습니다. 땅벌 구멍에다 뒤웅박 아가리를 대고 한바탕 들쑤시니까 성난 땅벌들이 윙윙 나와서 뒤웅박 안으로 하나 가득 들어갔습니다. 아가리를 꼭 틀어막아 가지고 집에 와서 비단보에다 싸고 또 쌌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서울 대감네 집에 갔습니다. 대감이 보니 벼슬짜리 달라고 해마다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오던 사람이 한두어 해 소식이 없더니 또 못을 싸 짊어지고 오니까 참 반갑거든요. 아, 그냥 오지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와? 뭐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만 시골에 살다 보면 가끔 귀한 약이 생기지요. 이건 참 희귀한 보약이 되나서 가릴 것이 많습니다. 밤에 혼자 드시되 반드시 좌우를 물리시고 문단속을 하신 연후의 옷을 다 벗고 드셔야 이 약효가 나지 달리 드셔서는 약이 안 됩니다. 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손뼉을 치며 희낙낙했습니다. 옳거니 가릴 것이 많은 걸 보니 명약 중에 명약이로군. 내 이걸 먹고 약효를 보면 자네에게 큰 고울 한 짜리 주지. 대감이 약효를 보려고 밤에 좌우를 물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다음 옷을 홀라당 벗고 나서 비단보를 끌러보았단 말이죠. 그러니 큼지막한 뒤웅박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마개를 쑥 잡아 빼니까 뭐 일났죠. 땅벌이 웽하고 튀어나와서 온몸에 들러붙어 마구 쏘아대니 100일 장사가 있나요? 눈도 못 뜨고 온 방을 구르며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감 아들이 자다가 놀라 나와서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 있거든요. 안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눈을 못 뜨니 열 수가 있나요? 이때 사랑채 문객들 틈에 섞여 있던 시골 사람이 나와서 아이쿠, 대감이 또 발작을 하셨군. 접대도 이렇게 발작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때는 그저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요. 공연히 외인이 범접을 하면 병세가 더 심해지니 어서 물러들 가시오. 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 혼자서 문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가만히 문을 따고 땅벌을 내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참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대감이 온 몸뚱이가 퉁퉁 붓고 배가 된장동만 하게 되어서 누웠는데 얼굴도 팅팅 부어올라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낑낑거린단 말이죠. 저놈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지만 말을 못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때 시골 사람이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요. 어제 발작을 하시기 전에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자네한테 군수 한 짜리 줘보내마 하시더니 병석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니 모두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감이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하며 낑낑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장 군수 한 자리 줘 보낼 터이니 그만 고정하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은 바라던 군수 벼슬 얻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뒷일이 궁금하다고요. 땅벌에 쏘인 거야 한 사흘 지나면 다 낫는 거고. 아무리 괘씸해도 저먹은 뇌물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일을 들쑤실 수 있나요? 그나저나 땅벌로 군수 자리 얻었다고 땅벌 군수라 불린 사람도 한통속 아닌가요? 자린고비와 달랑껍제기. 옛날에 자린고비는 강 이쪽에 살고 달랑껍제기는 강 저쪽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참 어디 가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쇠인데 한 번은 자린고비가 추운 겨울날 새벽에 등덜미가 오슬오슬해서 잠을 깨보니 문짝에 발라놓은 창호지에 사발만한 구멍이 났습니다. 찬바람이 문구멍으로 솔솔 들어오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놈의 문구멍을 발라야겠는데 종이가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주고 창호지 한 장 사다 바르면야 아무 일 없지만 이 인색한 사람이 돈이 아까워 종이를 못 샀습니다. 얼어 죽었으면 죽었지 돈 들여 종이를 사다 문을 바를 엄두는 아예 내지를 않았습니다. 자린고비가 이른 새벽 내내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가 날이 밝자마자 힝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오만대를 들쑤시며 돌아다녔습니다. 뭘 하는고 했더니 길바닥이고 남의 집 삽작 틈이고 샅샅이 뒤지면서 종이 조각을 찾았습니다. 홍누가 쓰다 버린 종이 조각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주워다 문을 바르려는 거죠. 그렇게 한참 돌아다니다가 운이 좋았는지 찢어진 종이 조각을 하나 주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문구멍에 맞춰보니 이게 작아서 구멍을 다 못 막았습니다. 자린고비가 한나절 동안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무슨 좋은 수를 냈는지 무릎을 탁 치더니 거기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종이가 작으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를 쓰는데 내 기니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올해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일진을 적어서 보내주게 하고 써서는 사람을 시켜 강 건너 사는 달랑껍제기한테 보냈습니다. 무슨 꿍꿍인고 하니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써보내어 큰 종이를 얻으려는 속셈이죠. 1년 360날 일진을 다 쓰자면 못되어도 반폭 종이는 들터이니 달랑껍제기가 답장을 써보냈다 하면 그것으로 뚫어진 문구멍을 바르고도 남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뚫어진 문구멍으로 찬바람은 자꾸 새어 들어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안 왔습니다. 사흘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자린고비가 그만 부하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사람이 있나? 귀한 종이에다 쓴 편지를 받았으면 하다못해 그만한 종이에라도 답장을 보내야지. 어쩌자고 꽁 구워 먹은 자리인고. 자린고비가 그 길로 강을 후딱 건너 달랑껍제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다짜고짜 이 사람아, 남의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보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달랑껍제기가 하는 말이 아, 그거 참 미안하게 됐네. 나도 답장을 보내고는 싶지만 집에 마침 종이가 없어놔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자린고비가 그만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러면 그 편지라도 되돌려주게. 자린고비 생각으로는 그 종이라도 되찾아가야 손해를 안 보겠어서 그러는데 달랑껍제기는 한술 더 떠서 그 편지 말인가? 우리 집에 문구멍 뚫어진 데가 있어서 발라놨네. 질긴 것이 문구멍 바르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더군. 한단 말이에요. 자린고비가 그 말을 듣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없는 일이 어디 있나? 남의 편지로 자기 집 문구멍을 바르다니. 제 꾀에 제가 쏘가 넘어간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린고비가 녹이 등등하여 달려들어서 달랑껍제기네 문구멍을 발라놓은 편지를 잡아댔죠. 때 가지고 막 나오려는데 달랑껍제기가 기겁을 하면서 따라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편지를 자네가 도로 때 가는 거야 말릴 일이 아니네만 그 편지에 붙은 바발은 떼놓고 가게. 그것 붙이느라 바발이 자그마치 3알이나 들었다네. 하더랍니다. 서울 양반에게 풀먹이기. 시골 총각이 서울 양반에게 풀먹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시골에만 살다가 난생 처음 한양에 올라온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한양 거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 다니다 보니 배가 출출해질 게 아니겠어요. 음식을 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막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더란 말이죠.
에라,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먹어야지 작정하고 값을 물어보면 이게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잡고 돌아설 수밖에요. 이렇게 돌고 돌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집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죄다 눈에 익은 것이었습니다. 옳지, 이건 고향에서 늘 보던 풀이로구나. 메밀풀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요기는 되겠지. 메밀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요? 한 푼 일세? 사겠나? 다른 음식값에 견주면 엄청나게 싸거든. 그러지요. 2그릇만 주시오. 주인은 메밀풀을 2푼어치 가지고 오더니 자네 이걸 어디에 담아 가지고 가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집짐승 여물로 쓰려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이 여기에 담아 가지요. 하고 자기 배를 가리키거든요. 그러고는 메밀풀을 받아가지고 선자리에서 풀을 2그릇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서 메밀풀 한 그릇을 덤으로 더 갖다 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마저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사는 한 양반이 그곳을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이 옷을 잘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구경을 다니다 보니 풀가게 앞에서 웬 시골 총각이 풀을 맛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허리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하하하, 저 바보 전치 같은 시골뜨기가 풀을 다 먹네. 세상에 풀을 사 먹는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아이고, 우스워라.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구나. 총각은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것 아니겠어요. 입을 앙다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럴 게 아니라 똑똑한 체 하는 서울 양반을 되레 한번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서울 양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 먹는 줄 아시는가 본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거든요. 하면서 메밀풀을 마저 다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주인장, 저 귀한 풀을 몽땅 싸주시오. 남이 사 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한단 말이에요.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인데 말이에요. 서울 양반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다마다요. 나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3그릇이나 먹었더니 말끔하게 나았답니다. 그럼 자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 신경통에 그저 그만이랍니다. 서울 양반 신경통이란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신경통에 좋다고? 여보게, 그건 내가 삼세. 시골 총각이 짐짓 고개를 내젓지요.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사기로 한 걸요. 마음이 급해진 서울 양반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예수, 주인장. 한 그릇에 5푼씩 쳐드릴 테니 그 풀을 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총각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났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가 양반님께 양보하지요. 서울 양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이 풀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떨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제야 시골 총각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이런 고얀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는가? 아이고 배야. 글쎄 나야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 똑똑하신 서울 양반께서 어찌 당치도 않는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이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퇴퇴 뱉어내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여 섰던 구경꾼과 풀가게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어대니 서울 양반은 얼굴이 벌개져서 주랭랑을 놓더라는 얘기입니다. 소보다 미련한 정승아들. 옛날에 한 정승이 살았는데 이 정승이 아들 하나 둔 것이 미련에 터져서 참 아닌 말로 소보다 못했습니다. 정승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새도 높고 떵떵거리는 벼슬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 미련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지 나이 여남은 살이 넘도록 글자 한자를 못 가르쳤습니다. 당최 긁기고 말기고 간에 알아들어야 말이죠.
이래서야 제 아무리 새도 높은 집 자식이라고 해도 과거 보고 벼슬하기는 영 글렀거든요. 그러나마나 정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가르쳐 놔야겠다고 독선생을 앉혔습니다. 참글 잘하고 덕망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독선생을 하나 구해다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정승 아들을 가르쳐보고는 그만 기가 탁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하늘 천자 한 글자를 가지고 석 달 열흘을 가르쳐도 모르거든요. 암만 가르쳐도 이건 뭐 숫째 돌붙여 코 간지르기였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봐라. 이 글자가 하늘천자이니라. 따라 해보아라. 하늘천. 하늘은 저기 높은 곳에 새파란 것이 하늘이니라. 가리켜보아라. 하늘은 어디 있느냐? 목이 쉬도록 가르쳐도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 무슨 수로 가르쳐요? 선생이 하도 답답해서 쯧쯧. 너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쓸데없는 귀는 밝아서 글 가르치는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저 나무라는 말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당장 제 아버지한테 가서 선생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 정승이 노발대발이었습니다. 뭐라고? 쟤까지 것이 감히 내 아들을 짐승에다 비겨?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정승도 사람됨이 어지간만 했으면 그런 일로 명색 선생을 이놈 저놈 했으려고요. 돈 밝히고 새도 부리고 저 잘난 맛에 살아온 위인이라 애당초 사람됨이 글러먹어서 저한테 아부하는 소리는 듣기 좋아도 털끝만치라도 탓하는 소리는 참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두고 보자던 정승이 당장 선생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듣자니 내가 내 아들을 소보다 못하다고 했다지. 예? 석 달 열흘 동안 하늘천자 한 글자를 익히지 못하기에 하도 답답해서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소를 가르쳐 보아라. 오늘부터 석 달 열흘 동안 소를 가르치되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낫지 못할 때는 내 목을 치리라. 권세를 등에 업고 억지 쓰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이 그날부터 소를 가르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소고삐를 잡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소고삐를 바투 잡고 위로 당기면서 하늘천하고 아래로 당기면서 땅지하고 이렇게 하루에도 몇백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쇠귀의 경 읽는다는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쯤 되면 쇠귀의 경을 읽어도 알아듣게 되는 모양입니다. 하늘천 할 때마다 고삐를 위로 당기고 땅지할 때마다 아래로 당기니 콧뚜레에 꿰인 코가 아플 것 아니겠어요. 코가 아프니까 선생이 고삐를 위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쑥 치켜들고 아래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중에는 하늘천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쑥 치켜들고 땅지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 열흘이 지나서 선생이 소를 끌고 정승 앞에 나갔습니다. 이놈 어디 소에게 글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보자.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라. 선생이 소 앞에 나가서 종이에 하늘천자를 써들고 보이면서 하늘천하니까 소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종이에 땅지자를 써들고 보이면서 땅지하니까 소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승 아들 녀석 앞에 가서 하늘천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하늘천하니까 이놈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었습니다. 땅지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땅지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똑똑히 보셨지요? 소가 더 낫습니까? 대감 아들이 더 낫습니까? 이쯤 되니 정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선생은 그래놓고 정승 집을 훌을 나갔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참 소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로 하자면 글 모르는 거야 무엇 대수인가요? 사람 노릇 못하는 게 소보다 못한 거죠. 문자 쓰는 사위. 옛날에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위가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밥에 떡에 술에 암탉 잡아주는 것까지 잘 얻어먹고 잠을 잤습니다. 모 시골 살림에 방이나 많았겠어요. 장인 영감 자는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그만 일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와서 장인 영감을 물어갔습니다. 옛날에야 그런 일이 덜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위가 혼이 다 빠졌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장인을 구해야 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밖에 뛰쳐나가 크게 외친다는 말이
원산맹호가 내오처가하여 오지장인을 찾거하니 유창자는 지창내하고 유총자는 지총내하고 유궁시자는 지궁시래하되 무창무총 무궁시자는 지장내하라. 속속내구요. 속속내구요. 이랬다지 뭐해요. 그러니까 먼 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가 제 처가에 와서 제장인을 잡아가니 창 있는 사람은 창을 가지고 오고 총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오고 활 있는 사람은 활을 가지고 오되 창도 총도 활도 없는 사람은 작대기를 가지고 오너라. 빨리 와서 구해다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 이래 놓으니 어느 아들놈이 오겠나요? 밖에서 뭐가 벅적 외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어야 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장인은 속절없이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사위를 족쳤습니다. 그래, 장인 영감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걸 보고도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위가 이러이러하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같잖아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 살려 하면 될 것을 그따위 문자를 줄줄 늘어놓고 앉았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거든요. 아, 그래. 장인 영감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판인데 문자를 쓰고 있었어. 이 오라질 놈아.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놈의 사위한테 몰매를 갖다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사위가 한다는 말이 에구 차후로는 불용문자 하오리다. 하더랍니다. 이제부터는 문자를 안 쓰겠다는 말이죠. 아주 문자가 뼛속까지 들어차서 그게 병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말 못할 양반. 한나그네가 무더운 여름날에 길을 가다 보니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이럴 땐 술 한 잔 마시면 갈증이 확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보이는 마을로 썩 들어섰습니다. 술 파는 집이 어디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면서 가는데 마침 의관을 갖춘 선비 한 사람이 소를 타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하고 냉큼 소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시오, 이 동네에 주가가 어디 있어? 술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야 할 것을 딴에는 문자를 쓴다고 주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보아하니 소 탄 사람이 글깨나 배운 사람 같은데 글 읽은 선비한테는 그렇게 문자를 써야 대답을 잘해줄 것 같아서 그랬죠. 그런데 이 선비 대답하는 것 좀 들어보소. 이 동네에 주가 성을 가진 사람은 없소이다. 김가나 이가라면 많이 사오만. 잘못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알아듣고서도 불어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술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외다.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 주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숟가락 넣는 술집이라면 저작거리에나 가서 찾아보시구려. 이러고 또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술 파는 술집을 묻는데 숟가락집을 가리켜 대답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양반이 자기를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슬며시 부하가 치밀어서 되레 놀려줄 양으로 당신 쓴 것이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갓을 쓴 점잖은 양반이 길 묻는 나그네를 놀려서야 되겠느냐는 뜻으로 그렇게 물어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쓴 것이라. 쓴 것이라면 쓴바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소.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넙죽넙죽 받아치는 품이 끝까지 놀려먹자고 하는 수작이 틀림없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나그네도 막말로 나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대가리 위에 쓴 것이 뭐냐고 물었어. 그래도 태연하게 받아 넘기기를 대가리 쓴 것이야 가뭄 끝에 오이 대가리가 쓰지요. 하지 뭐예요. 이래 가지고는 더 말을 못하겠다 싶어서 에이 쯧쯧. 거참 말 못할 양반이로군. 했더니 어허, 말을 못하기로 소를 탔지. 말 못한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러네. 하더랍니다. 고춧가루. 옛날 평안도 북창 고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을 원과 한다 하는 양반들이 삼복의 시원한 정자에 올라 더위를 피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 일 없는 양반들이 삼복에 팔이 꿰듯 모이면 뭘 하겠어요. 주안상 버려놓고 한가하게 글이나 읊조리지 뭐 다른 일이 있으려고요. 농사짓는 백성들이야 삼복 더위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으니 피지땀을 흘리면서 물 떼고 김 메고 걸음주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시를 짓내 글을 읍내하며 흥에 겨워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보찜 장수가 무엄하게도 양반들 노는 곳에 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양반님들 노시는데 도리가 아니오나 소인이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토께 아뢰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례한 놈을 당장 내쫓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좌중에 흥이 깨질까 하여 고을원이 짐짓 부드럽게 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보시다시피 쏘이는 장돌뱅이 고춧가루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다가 장사 문서를 업문으로 썼다 하여 죽도록 곤장을 맞고 오는 길입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고을원이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으면 위로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련만 도리어 고춧가루 장수를 나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말할 일이 못 되느니라. 너는 왜 나라에서 쓰라는 진서를 쓰지 않고 쓰지 말라는 상놈의 글을 썼느냐? 고춧가루 장수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대뜸 말을 받기를.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대 진서로 고춧가루라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고을원이 눈만 멀뚱거리며 좌중을 둘러보니 다른 양반들도 불시에 벙어리가 된 듯이 잠잠해지더랍니다. 모두 입속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면서 외기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놈의 고춧가루를 중국 글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말이죠. 자기네들이 배운 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니 당연하죠. 아, 대학 중용 논어 맹자에 고춧가루라는 놈이 나올 턱이 있나요? 그래도 그렇지 무식한 백성이 글 한자 가르쳐 달라는데 명색 관장이고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모른 데서야 체면이 서나요. 뭐라고 가르쳐 주긴 해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서로 흘깃흘깃 눈치만 보면서 앉아있자니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김매러 가던 농사꾼이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정자를 올려다보면서 껄껄 웃어젖혔습니다. 안 그래도 하찮은 장돌뱅이 앞에서 체면이 깎일 대로 깎여 있는 판인데 농사꾼까지 무엄하게 양반을 보고 웃어대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느 놈이 감히 양반 앞에서 무례하게 웃는고? 당장 올라와서 사죄하렸다. 원이 얼결에 호통을 치니 농사꾼이 성큼성큼 정자 위로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양반이 양반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힌 걸 보고 어느 누가 웃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투성이오나 그까짓 고춧가루쯤은 눈 감고도 쓰겠습니다. 이러는 거였습니다. 원은 부하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붓대를 농사꾼에게 내던지며 그래, 내 놈이 어디 한번 써보아라. 만약에 쓰지 못하면 양반을 능멸한 죄로 주리를 틀리라. 하고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농사꾼은 태연하게 허리춤에서 호미를 꺼내더니 저에게 먹물과 붓은 맞지 않으니 이것으로 쓰겠습니다. 하고는 호미날로 땅바닥에 큼직하게 10십자를 그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고추 내려 그었으니 고추요, 가로 그었으니 가로가 아닙니까? 고춧가루 장수가 그것을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탐복을 했습니다. 옳지, 이게 바로 고춧가루로구나. 진짜 글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구려. 고춧가루 장수와 농사꾼은 한바탕 껄껄 웃고 나더니 제갈 길로 가더랍니다. 점잔을 빼며 앉아있던 양반들이야 풀 죽은 배잔방이 꼴이 됐지 뭐예요. 거울 속 사람들.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아내가 단단히 이르기를 여보, 서울에 가면 꼭 머리빗을 사다 주구려.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난생 머리빗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 그놈의 머리빗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그 머리빗이라는 건 꼭 저 반달같이 생겼으니 혹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고 생각해내시구려. 하더란 말이지요. 이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 잘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제야 아내가 뭘 사오라고 부탁하던 것이 생각나지 뭐예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뭘 사오라고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곰곰 생각하다 보니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거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열을 지났는지 떠날 때 반달이던 것이 벌써 꽉 차서 보름달이 되어 있지 뭐예요. 옳거니 저렇게 둥글게 생긴 것만 사면 되렸다. 이 사람이 다음 날로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에 가서 기웃기웃 살펴보아도 뭐 달같이 생긴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보, 주인장.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 있어.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있습죠. 이 거울이 바로 그렇지요. 가게 주인이 둥근 거울을 내주니까 이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이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보따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사오라던 머리빗은 사왔수?
아내가 물으니 남편은 보란 듯이 둥근 거울을 착 꺼내 놓았습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달같이 생긴 물건을 사왔으니 실컷 보구려. 아내가 받아 들고 보니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두 여태 거울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고 뒤집어 보고 하다가 바로 들고 들여다보니 글쎄 달덩이 같은 색시가 그 속에 척 들어앉아 있지 뭐예요. 애구머니, 이 양반이 서울에 가더니 젊은 첩을 얻어왔네 그려. 그만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로 그러느냐? 어머님, 여길 한번 보세요. 저 양반이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니 늙은 할멈이 척 들어 앉아 있거든요. 애비는 첩을 얻으려거든 젊은 첩을 얻지. 어디서 저렇게 쭈글쭈글한 할망구를 데리고 왔나 그래? 그때 사랑해서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들이냐? 글쎄, 애비가 서울에 가더니 늙은이를 하나 데리고 왔지 뭐요. 시아버지가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니 10년 전에 죽은 자기 아버지와 꼭 닮은 노인이 척 들어앉아 있단 말씀이에요. 아이고, 아버님, 어찌 이렇게 갑자기 현령하셨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멍하니 그 꼴을 보고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꼭 저 나이만 한 젊은 남정네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놈은 웬 놈이기에 남의 집에 와 있느냐?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 속에 있는 사내도 무어라고 입을 놀린단 말이에요. 그만 화가 나서 마당에 메어 꽂으니까 쨍그랑하고 깨져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으니 시끄러울 일도 없게 됐지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